약 2000년 전 천재를 모시며 수호해왔던 가문 북두종가에는 데르리의 사내 아이가 귀했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북두종가의 자매 오우카와 슈메는 한날 한시에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중 한 사람이 바로 궁극의 암살권 북두신권을 창시한 인물 슈켄이었으며 이 슈켄이 바로 켄시로의 조상이자 북두종가의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슈켄과 한날 한시에 태어난 또 다른 한 사람 류오우가 바로 카이오, 라오우, 토키, 삼형제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0년대의 어느 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알 순 없지만 세계는 핵전쟁의 참화에 휘말리게 되고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은 인류의 문명을 불태웠으며 세상을 유지하고 있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핵전쟁 이후 세상의 모든 문명과 질서가 무너진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 권법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 북두의 권입니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절대자 천재라는 존재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최강의 권법 천재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천재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쓰임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권법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재권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권법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신권과 남두성권 그리고 원두환권이었으며 이 권법들은 모두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천재권에서 파생되었던 만큼 권법별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징과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천재에게 대적하는 세력과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남두성권은 수도나 진공파 등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적을 파괴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술을 사용하는 양의 권법이었으며 천재의 밀명을 은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두신권은 남두성권과는 달리 인간의 몸 곳곳에 위치한 경락비공을 타격해 적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비공수를 주력을 하는 암살권, 음의 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법의 특징을 모두 가진 원두환권은 천재를 가까이에서 수호하기 위해 창시되었으며 음과 양이 조화된 태극의 권법으로 천재권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무술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모든 권법들 역시 모두 이 천재권에서 파생된 것이었으며 북두의권에 등장하는 모든 권법의 근간이 바로 이 천재권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재권에서 파생된 수많은 권법들 중 북두신권은 그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은밀하게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만큼 북두신권의 전승자는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의 몸 곳곳에 위치한 경락비공의 정수를 알고 있던 만큼 북두신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는 권법으로 다른 무술들에 비해 그 쓰임새의 범용성이 높은 권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두신권은 그 위력뿐만 아니라 범용성 또한 극한의 경지에 도달한 무술이었기에 악한 인물이 북두신권의 정수를 배우게 되면 세상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두신권의 계승은 권사로서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높은 윤리의식과 남다른 인품을 지녀야 했으며 오직 단 한 명에게만 전승되는 일자 전승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승자가 되지 못한 다른 북두신권의 수련자들은 기억을 봉인당한다든지 권법을 사용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던지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익힌 북두신권을 봉인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전승되며 발전해온 북두신권은 혼란에 빠진 중국의 삼국시대에 도달해 조조, 유비, 송건을 수호하기 위해 북두조각권, 북두유각권, 북두송각권 이렇게 세 개의 분파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 명의 영웅을 수호하기 위해 북두신권에서 파생된 권법이 바로 북두삼각권이었습니다. 이 북두삼각권의 원료인 북두신권은 삼각권의 파생 이후 쿠카이 대승정을 따라 바다를 건너 대륙에서 사라지게 되고 대륙에 남겨진 북두삼각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각권과 송각권은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유각권은 남아 북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륙을 떠난 북두신권은 63대 계승자 류켄에 대해 와서 북두신권에 2000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의 유례가 없을 천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라오우, 토키, 켄시로였으며 한 시대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한 이 천재들이 같은 시대에 3명이나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북두의권의 비극의 씨앗이었으며 이들 틈에서 자격지심만 키우게 된 또 다른 북두의 제자 자기가 이 비극적 이야기에 방아쇠를 당기는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두신권의 63대 계승자 류케는 4명의 제자를 양자로 받아 북두신권의 후계자의 후보로서 단련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라오우, 토키, 자기, 켄시로였습니다. 이들 중 맏형인 라오우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남다른 정신력,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인재 중의 인재였지만 라오우는 사실 북두신권의 전승보다는 패왕의 길에 더 관심이 있는 잔혹한 야심가였으며 라오우의 친동생이자 북두의 형제들 중 둘째인 토키는 야심가인 형과는 달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품의 소유자로 형인 라오우를 뛰어넘는 재능을 가진 북두신권의 다음 전승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키는 핵전쟁 당시 방사능에 피폭되어 점점 쇠약해져 갔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승자 경쟁을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켄시로 역시 워낙에 쟁쟁한 형님들이 자기 위로 포진해 있는 상황인지라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승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라오우가 북두신권의 64대 전승자가 되었다면 북두의 형제들 사이에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겠지만 문제는 류케는 제자인 라오우가 북두신권을 이용해 패왕의 길을 걸으려 한다는 사실을 꿰뚫어봤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되는 북두의 사명을 어기고 남두와의 조화를 깨려는 이런 라오우의 야망은 북두신권의 전승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류케는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수행에 전념해온 켄시로를 전승자로 선택하게 되면서 북두신권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인 라오우는 애초에 전승에는 관심이 없었고 둘째인 토키 역시 북두신권의 권사로 사는 것보다는 비공수를 이용한 의료기술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자 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문제는 바로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눌려 지내온 셋째, 자기였습니다. 자신이 켄시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기는 스승인 류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켄시로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켄시로에게 제압당해 머리가 터지기 직전 상태로 도망치게 되고 전승자로 선택받지 못한 제자들의 북두신권을 봉인하려는 류켄이 라오우에게 살해당하게 되면서 한 시대에 북두신권의 전승자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라오우는 자신이 꿈꾸던 패왕의 길을 걷기 위해 토키는 북두신권의 비공수를 이용한 의료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떠나지만 혼자 남은 켄시로는 스승인 류켄의 장례를 치르고 사랑하는 유리아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데 평소에 무시하던 켄시로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도망친 자기가 찾아간 이는 다름 아닌 켄시로의 친구이자 유리아를 마음속 깊이 짝사랑하고 있던 남두성권의 남두육성 순성의 신이었습니다. 남두성권 역시 북두신권과 마찬가지로 천재권에서 파생된 권법들 중 하나로 남두성권은 역사의 음지에서 활약하는 북두신권과 천재를 수호하기 위한 원두환권과는 달리 천재의 명을 받아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유파가 생겨났는데 그 분파의 숫자가 총 108개에 달할 정도였으며 남두성권의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파들 중에서도 남두성권의 정점에 있는 6개의 유파가 바로 자무성을 수장으로 하는 남두육성이었으며 이 남두육성이 사용하는 6가지의 권법이 바로 남두육성권이었습니다. 이 남두육성권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무성이 사용하는 권법을 포함해 남두고치권, 남두수조권, 남두홍합권, 남두백로권, 남두봉황권 이렇게 5개의 권법이 속해 있으며 이 남두육성권을 사용하는 남두육성이 남두성권의 모든 문파를 이끄는 자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두육성 안에서도 서열이 있었는데 남두육성의 수장인 자무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5성의 리더격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장성의 남두봉황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남두성권 108유파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6개의 유파가 바로 남두육성이었으며 이 남두육성은 각각 17개의 다른 남두성권의 유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두육성의 장성인 남두봉황권이 남두성권 108유파 전체의 총지휘관이기도 한 것이었으며 남두육성의 수장인 자무성이 모든 남두성권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두성권이 남두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남두성권 자체가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는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법이기 때문이었으며 북두신권과는 달리 한 명의 압도적인 전투력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일정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남두성권과 그 정점에 있는 남두육성권은 누구나 입문해서 수련할 수는 있었지만 남두육성권의 경우에는 오직 단 한 명만이 전승자가 될 수 있었으며 각 문파의 전승자는 자신의 문파의 수호성을 이명으로 갖게 됩니다. 남도와 북도의 대립은 자칫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었기에 이 두 유파는 서로 교류하며 항상 화합을 추구하며 지내왔지만 핵전쟁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도래한 이후로 누군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누군가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두육성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세기말의 거친 세상 속에서 북두신권의 63대 전승자 류켄의 죽음을 시작으로 패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라오우의 등장과 켄시로의 각성을 통해 남두육성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북두와 얽히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강자들의 죽음은 어지러운 시대, 난세를 살아가는 영웅들의 숙명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의 켄시로를 잔혹한 북두신권의 권사로 각성시킨 가장 큰 계기는 다름 아닌 남두육성 중 한 명인 남두거치권 순성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켄시로가 북두신권의 64대 전승자로 선택되고 그의 스승인 류켄이 라오우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켄시로는 이 혼란의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여자 유리아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지만 오래전부터 유리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남두육성의 순성의 신이 나타나 켄시로를 제압하고 켄시로의 상체에 북두칠성 모양의 흉터를 남긴 뒤 유리아를 납치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사실 켄시로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도망친 자기가 꾸민 일로 평소 신이 유리아를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자기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신을 찾아가 힘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신의인이 의인이 지킬 필요 없으니 힘으로 굴복시키고 유리아를 빼앗으라고 선동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 없었던 켄시로는 사랑하는 유리아 앞에서 믿고 있던 친구에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패하며 유리아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켄시로는 유약한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비정한 북두신권의 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한 켄시로가 유리아를 되찾기 위해 남두육성의 한 사람 순성의 신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스스로를 권왕이라 칭하며 패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라오를 막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유리아를 마음에 품고 있던 인물은 켄시로와 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북두의 형제들 라오우와 토키 역시 유리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으며 라오우는 패왕의 업과 함께 유리아를 손에 넣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스스로 어장 속으로 입수하도록 만드는 마성의 여인 유리아의 진짜 정체가 바로 남두의 정통혈족으로 남두육성의 수장이자 남두성권 108유파의 정점인 자무성인 것이었으며 남두 5차성을 친위대로 거느린 인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권왕 라오우의 패왕의 야망을 막아내고 그런 권왕의 목표가 되어버린 유리아를 지키기 위한 켄시로의 싸움과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남두성권의 이야기가 바로 북두위권의 전반부 권왕편인 것이며 권왕이 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원두왕권과의 대립하는 이야기가 제도군편, 수라국에서 켄시로 자신의 출생과 북두신권의 기원이 밝혀지는 이야기가 바로 수라국편, 라오우의 아들과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가 북두위권의 마지막 이야기 전승편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북두위권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권왕 라오우가 있는 것이었으며 여기까지가 바로 북두위권 원작 만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북두위권은 주간소년점프에서 1983년 41호부터 1988년 35호까지 연재한 작품으로 핵전쟁 이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슈퍼초 울트라 액션 판타지 만화이며 80년대 주간소년점프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만화가 하라테츠오와 스토리 작가 보른손의 대표작이었지만 혀를 찔러 싸우는 권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라테츠오를 담당했던 소년점프 편집자 호리에 노부이코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982년 당시 21살의 신인 만화가였던 하라테츠오는 주간소년점프에서 연재하고 있었던 철의 돈키호테가 인기가 없어 조기 종영된 이후 담당 편집자였던 호리에 노부이코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비공을 질러 상대방을 암살하는 가공할 중국 권법을 익힌 소년이 연인의 복수를 하는 내용의 단편을 1983년 후레쉬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하는데 이 작품이 독자 앙케이트 1위를 달성하게 되면서 주간소년점프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하게 된 작품이 바로 북두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소년점프에서 북두이권의 정식 연재가 결정되었을 당시 작화에 시간이 걸려 주간 연재는 어렵다는 하라테초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 편집자인 호리에 노부이코가 스토리 작가로 북두이권에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브론손이었습니다. 이 당시 브론손은 캄보디아 여행에서 폴포트의 대량 학살에 의해 황폐해진 도시의 살 풍경을 목격한 이후 그 모습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는데 황폐해진 도시의 이미지가 꽤나 강렬했었는지 브론손은 북두이권을 핵전쟁 이후의 세기말을 무대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이야기로 만들게 됩니다. 브론손의 인터뷰에 따르면 매드맥스의 주인공인 무술가라면 이라는 발생에서 이런 세계관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두이권은 이소룡을 주인공으로 하는 매드맥스를 만들고 싶었다는 건가? 북두이권의 인체가 터져나가고 신체의 파츠들이 절단되어 날아다니는 고화한 연출과 시한폭탄식 살상 기술은 이 작품을 접한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고한 작품이 당시 일본에서는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던 소년 만화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중고생 위주로 퍼져나갔으니까. 암튼 이런 잔혹한 액션으로 충격을 안겨준 북두이권은 주인공이 먼치킨적 능력을 선보이며 대부분의 적들을 한순간에 압살하는 굵고 강한 액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주인공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당시의 소년 만화들과는 다른 참신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시원시원한 진행 역시 북두이권이 가진 매력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두이권은 특유의 박력있고 중후한 작화와 호쾌한 액션이 가득한 남성 취향의 작품이었지만,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시끌별 녀석들이나 터치와는 완전 다른 매력으로 1980년대 주간 소년 점프를 대표하는 만화로 성장해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레전드 작품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북두이권은 애초에 남도 고치권의 신까지만 연재하기로 했던 단기 작품이었는데, 막상 연재를 시작하고 나니까 편집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편집부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라오를 빌런으로 하는 이야기로 연재를 계속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장기 연재로의 전환으로 설정이 붕괴되고 스토리의 진행에 억지스러움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북두이권의 인기는 사그러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점프 편집부는 북두이권의 종연을 막아 결국 북두이권의 이야기는 제도군 편과 수라국 편을 지나 전승편에 이르러서야 연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후속 스토리를 급하게 만들어내다 보니 남두성권에 대한 설정이 처음과 달라진다거나, 라오는 사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는 등 기존의 설정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스토리 작가인 브론손도 다음 전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독자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품이 진행될수록 설정의 구멍과 이야기에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두이권은 연재가 끝날 때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렸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메가히트를 기록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인기를 얻은 북두이권은 당연히 애니메이션으로도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북두이권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984년 방영된 TV판 애니메이션은 TV라는 매체의 한계에도 나름 원작의 느낌을 잘 살려 충분히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1기 애니메이션 109화 중 무려 60화가 원작에는 없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이야기였으며, 작화의 퀄리티도 들쑥날쑥한 연재 만화의 TV 애니메이션화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켄시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합 소리는 켄시로의 초대 성우인 카미야 아키라의 애드립이었다고. 어찌됐든 북두이권 TV 애니메이션은 1기 109편, 2기 43편 모두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치게 되고, TV 시리즈가 한창 방영 중에 있던 1986년에 개봉한 극장판 세기말 구세주 전설 북두이권은 TV 시리즈와는 다른 각도에서 원작을 해석한 스피노프 작품이며, 2003년 무려 15년 만에 만들어진 북두이권 애니메이션 신북두이권은 브론손이 1996년 썼던 소설판 북두이권 주박의 거리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OVA 작품으로 원작의 내용 이후 켄시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TV에서 방영을 시작한 창천의 권은 북두이권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원작의 30-40년 전을 배경으로 북두신권 62대 전승자인 카스미 켄시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같은 해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번에 걸쳐 극장판과 OVA로 공개된 진구세주 전설 북두이권은 북두이권 이야기 중 가장 대표적인 권왕편의 이야기를 5개의 파트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1부 라오우전 순회의 장은 남도 봉황권의 전승자 장성희 사우저와의 대결을 다루고 있고, 2부 유리아전은 유리아와 켄시로
그리고 라오우와의 관계를 과거부터 디테일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3부 라오우전 격투회장은 켄시로와 라오우의 마지막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 토키전에서는 핵전쟁에서 방사능이 피폭된 토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5부 제로 켄시로전에서는 신에게 유리아를 빼앗긴 켄시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진 구세주의 전설은 전반적으로 작화나 이야기 등에서 원작의 느낌을 나름 잘 살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라오우나 토키의 숨겨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시작한 북두이권 라오우의 전 하늘의 패왕은 북두이권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켄시로가 아닌 라오우의 시점에서 그린 새로운 북두이권으로 라오우가 북두신권 전승자로서의 길을 버리고 폐업에 나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라오우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패왕 이후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의 북두이권 시리즈는 없는 건가 싶었지만 거의 20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2026년 4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새로운 북두이권 애니메이션 더 노스스타가 공개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액션도 뛰어나고 지금까지 나온 북두이권 애니메이션 중 가장 원작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템포도 빠른 편이라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다면 권할 만한 작품이지만 3D로 만들어진 작화는 어딘지 게임 영상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원작의 명장면 재현에 충실한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임 같은 작화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강추! 이렇게 북두이권은 스토리 전개와 설정 부분에 미흡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넘칠 만한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슈퍼 초 울트라 액션 판타지였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등장 이전까지는 일본을 넘어 세계 만화계를 씹어먹었던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나라에서 북두이권 실사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북두이권 판권을 가진 일본 측에서 무단으로 북두이권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작권 관련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작품을 북두이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법적 대응을 포기했었다고.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